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부부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죠. 남편은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집을 나섰고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전담하며 초등학교 2학년인 8살 아이의 등하교와 학원 일정을 꼼꼼히 챙겼어요. 특별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열정적인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들이 의례 그렇듯 대화는 아이 이야기와 생활비 이야기로 채워졌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마저도 아이 중심의 일정이었고 부부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아내는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 2시쯤 학교 시간에 맞춰 다시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학원으로 이동해 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은 뒤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고 아내는 설거지를 마친 뒤 방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온라인 쇼핑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거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전부였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안정감이었지만 동시에 권태였죠. 부부는 서로에게 불만을 표현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애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안일을 잘 해내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아내는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입금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감사의 표현도 애정의 표현도 사라진 지 오래였죠. 밤에는 각자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었고 아침에는 시간에 쫓겨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부부관계가 있긴 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고 그마저도 의무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아내는 이런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행복하다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였죠. 무언가 특별한 자극이나 변화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긴 건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난 5월 초였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고 아내는 자연스럽게 참석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학급 운영, 방침과 학부모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했죠. 2학년 교육과정의 특징과 아이들이 집중해야 할 학습 영역,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안내했습니다. 간담회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됐고 끝난 뒤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이들 학교 생활과 학원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아내는 같은 반아이의 아버지와 처음 제대로 얼굴을 마주했죠. 그 남자 역시 유부남이었고 평소 아이 학교 일정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보통 학부모 모임엔 엄마들이 주로 참석하는데 아빠가 나온 경우는 드물었죠. 카페에 모인 6명 정도의 학부모 중 남자는 그 한 명뿐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같은 반 학부모로서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서로 아이 이름을 확인하고 학원은 어디로 보내는지,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대화는 편안했고 상대방도 말을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었죠. 아내는 그 남자가 생각보다 아이 교육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아빠들 중엔 드물게 학교 행사에도 자주 참여하고 학부모 모임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1시간 반 정도 머물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학부모 모임이 있었다고 간단히 전했습니다. 남편은 특별한 관심 없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수고했어 한마디만 남겼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아이 학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눴지만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평범한 일상의 연장선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도 그 남자를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같은 반 학부모 중 한 명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부모, 행사나 소규모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학교 운동회 준비 모임에서도 같은 조로 배정됐고,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도 서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졌어요.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자주 연락하게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학교 행사 준비 때문에 연락하고 아이들 학원 정보를 공유하고 가끔은 학급 소식을 전하며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죠. 다른 학부모들과도 비슷하게 지냈지만 유독 그 남자와의 대화는 횟수가 많았고 내용도 점점 길어졌어요. 아직 이 시점에서 둘 다 특별한 감정을 느낀 건 아니었지만 익숙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질문을 올리면 그 남자가 먼저 답변을 달았고 아내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시기였죠. 다른 학부모들도 두 사람이 학교 일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했을 뿐 다른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로 접어들면서 학부모 단체 채팅방은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학교 체육대회 준비와 현장 학습 안내, 그리고 여름방학 계획 등 공유할 내용이 많았죠. 아내와 그 남자는 채팅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학부모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면 둘 중 한 명은 꼭 답변을 달았고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보충 설명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둘 사이의 대화 빈도가 높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단체 채팅방이 아닌 개인 메신저로 대화가 옮겨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체방에서 나눈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까 말씀하신 학원 정보 좀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싶어서요. 라는 내용이었죠. 아내는 흔쾌히 답장을 보냈고 학원 위치와 수업 시간 그리고 수강료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 남자는 고맙다며 다음에 커피 한 잔 사겠다는 인사를 남겼어요. 가벼운 사교성 멘트였지만 아내는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죠. 그 뒤로 개인 메시지는 자주 오갔습니다. 학교 준비물 관련 질문부터 아이 성적표 상담 후기, 그리고 담임 선생님 스타일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단체방에선 할 수 없는 좀 더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갔죠. 다른 학부모들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화 주제는 점점 아이 이야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아내는 남편도 비슷하다며 공감을 표했죠.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가정에서의 역할 사이에서 느끼는 피로감을 서로 나눴습니다. 아내도 전업주부로서 느끼는 답답함을 털어놨어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나만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그 남자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아 후련했어요. 남편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저 다들 그렇게 산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죠. 메시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안부 인사로 시작했고, 낮 시간엔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어요. 저녁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나눴죠. 대화 내용도 점점 사적으로 변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나 학창시절 추억 그리고 결혼 전 꿈꿨던 일들까지 이야기했어요. 6월 중순쯤 그 남자가 제안을 했어요. 날씨도 좋은데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아내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있는 평일 낮 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둘은 학교 근처가 아닌 조금 떨어진 곳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같은 학교 학부모들 눈에 띄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실제로 만난 건 며칠 뒤 수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특별한 의미를 둔 건 아니었지만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대충 입고 나갈 순 없다는 생각이었죠. 카페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생각보다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메시지로 나눴던 이야기들을 직접 만나 나누니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 남자는 말을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었고 아내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반응했죠. 아내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2시간 정도를 함께 보낸 뒤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인사와 함께 각자의 차로 돌아갔죠. 아내는 집으로 가는 길에 기분이 묘했어요. 즐거웠지만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커피 한 잔 마신 것뿐이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그날 이후로 만남은 자연스럽게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해 카페에서 만났어요. 장소는 매번 달랐지만 항상 학교에서 떨어진 곳이었죠. 대화 주제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배우자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삶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내는 이 사람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 앞에선 항상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앞에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 남자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서서히 우정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7월이 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만남은 일주일에 3번으로 늘어났고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도 2~3시간으로 길어졌어요.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카페 근처 간단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점점 멀리 나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레스토랑이나 한적한 곳에 있는 맛집을 찾아다녔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친구를 만난다거나 학부모 모임이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래 라고만 답했죠. 아내의 외출이 잦아진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식사 후엔 자연스럽게 드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가 차를 몰며 강변도로를 달렸고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집과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을 달리는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대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요즘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갔죠.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학부모 친구 이상의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7월 말쯤 관계는 결정적으로 변했어요.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나 점심을 먹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그 남자가 조용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적한 강변 주차장이었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곧 입맞춤을 나눴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선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감정이었죠. 아내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그 감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감정이 이성을 압도했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두 사람은 더 은밀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모텔을 찾았어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의 모텔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을 만날 일 없는 곳이었죠. 대실 시간인 오후 2시쯤 들어가 4시간 정도를 함께 보냈어요. 아내는 오랜만에 느끼는 육체적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졌다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죠. 죄책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보다 강렬한 감정이 그걸 덮어버렸어요. 모텔을 나올 때 아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회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엔 명확한 패턴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해 만났고 매번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식사를 먼저 하고 모텔로 향했고 어떤 날은 모텔에서 나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장소는 매번 달랐습니다. 같은 모텔을 자주 가면 직원들 눈에 띌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어요. 학교 근처는 절대 가지 않았고 최소한 차로 20분 이상 떨어진 곳을 선택했습니다. 비용은 그 남자가 주로 냈지만 가끔 아내도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생활비 카드였죠. 아내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대는 핑계는 다양했어요. 학부모 모임 학교 상담, 친구와의 약속 마트 보기 등 그럴듯한 이유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고 아내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아내는 외출할 때마다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했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루틴 속에서 아내의 작은 변화들은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돌봤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내면은 분주했어요. 낮에 그 남자와 보낸 시간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 짓기도 했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설레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엔 다른 남자 생각뿐이었죠. 죄책감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결혼 생활은 지루하다는 합리화가 죄책감을 덮어버렸습니다. 자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이중 생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불륜남과의 시간을 즐기고 저녁엔 아내와 엄마의 역할로 돌아오면 그만이었죠.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삶이 계속됐습니다. 8월이 되자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감정적으로도 깊이 의존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고민을 털어놨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둘 다 각자의 가정이 있다는 현실을 잊을 순 없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 관계를 끝낼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현재를 즐기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영원히 숨겨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었죠. 진실은 예상보다 빨리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 어느 날 남편은 늦은 밤 서재에서 이번 달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하던 습관이었죠.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점검하며 불필요한 소비가 있는지 체크하는 게 그의 방식이었어요. 명세서를 한 줄씩 내려가며 보던 중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에 생소한 지역의 카페와 식당 결제 내역이 여러 건 보였거든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패턴이 이상했어요. 보통 아내는 집 근처나 학교 주변에서 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번엔 차로 30분 이상 떨어진 곳들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모텔 대실 결제 내역이 찍혀 있다는 점이었죠. 남편은 처음엔 착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카드를 분실했거나 누군가 도용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결제 내역들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마트, 편의점, 아이 학원비까지 모두 정상적이었죠. 이상한 건 딱 그 몇 건뿐이었어요. 남편은 명세서를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주 동안 비슷한 패턴의 결제가 5번 반복되고 있었어요. 평일 낮 11시에서 12시 사이 외곽 지역 카페, 오후 1시쯤 식당, 그리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모텔 대실 순서로 찍혀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죠. 남편은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괜히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텔 결제라는 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됐거든요. 친구를 만나거나 학부모 모임을 한다고 해도 모텔을 갈 이유가 없었죠.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죠. 다음 날부터 남편은 조용히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진 것 같았고 외출 전 화장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옷차림도 예전보다 세련되게 바뀐 느낌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친구 만났다거나 마트 갔다 왔다고 답했습니다. 거짓말하는 티는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의심스러웠죠. 남편은 아내 몰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능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위치 공유를 꺼놓지 않은 상태였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아내의 이동 경로를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어요. 오늘 학부모 모임 어땠어? 라고 남편이 물었고 아내는 아이들 여름방학 계획 이야기 나눴다며 자연스럽게 답했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확신했어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남편은 그날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아내의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을 기록했어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하기 시작했죠. 차량 블랙박스엔 주차 중 녹화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외출했던 날들의 영상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몇몇 날짜의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가 집 근처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표정이 밝았어요. 남편 앞에선 보기 힘든 표정이었죠. 또 다른 날엔 아내가 차에서 내리며 옷매무새를 고치고 화장을 다시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만남을 앞두고 준비하는 모습 같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다음번 외출할 때 직접 뒤를 밟아보기로 한 거예요. 감정적으론 힘든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또 학부모 모임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그날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출근하는 척하다가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아내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아내는 오전 10시쯤 집을 나섰고 남편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차를 따라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들킬 수 있고 너무 멀어지면 놓칠 수 있었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했어요. 아내는 학교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가는 도로였죠.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그 지역이 맞았어요. 남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났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제발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했죠. 약 20분 정도 달린 끝에 아내는 한적한 카페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도 멀찍이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아내를 지켜봤어요. 아내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차 옆에 나란히 섰죠. 남자 한 명이 차에서 내렸고 아내도 차에서 내렸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아내가 만난 건 분명 남자였고 둘의 분위기는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사이처럼 보였죠. 남편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을 계속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카페 근처로 다가갔어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손짓을 하며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던 표정들이었죠. 아내의 얼굴엔 생기가 넘쳤고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 앞에서 저렇게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차로 돌아와 기다렸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함께 점심을 먹을 모양이었죠. 남편은 계속 지켜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이번엔 아내가 자신의 차를 그대로 두고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탔어요. 조수석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앉는 모습이 낯설지 않아 보였습니다. 분명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남편은 두 사람이 탄 차를 다시 따라갔어요. 이번엔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는 시내 반대편으로 향했고 약 10분 정도 달린 뒤 한 모텔 앞에 멈춰 섰어요. 남편은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아내와 그 남자는 차에서 내려 모텔 입구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뛰어내려 둘을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성이 감정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죠.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더 꼬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카드 내역과 위치 추적 기록, 그리고 오늘 직접 목격한 장면까지 모두 모았죠.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모텔 앞에서 2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쯤 되자 아내와 그 남자가 모텔에서 나왔어요. 둘은 차에 올라타 다시 카페 주차장으로 돌아갔고
아내는 자신의 차로 옮겨 탔습니다. 헤어지기 전 창문을 내리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각자의 차로 떠났죠. 남편은 아내를 따라가지 않고 그 남자의 차량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신원을 확인할 때 필요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들르는 척 하다가 저녁 때 평소처럼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집에 도착하기로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며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라고 물었죠. 남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냥 그랬어 라고 답했습니다. 속으론 분노가 치솟았지만 겉으론 태연한 척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친구 만나서 수다 떨었다며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래 라고만 답하며 거실로 향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고역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눴지만 남편의 머릿속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행복하게 웃던 얼굴,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오늘 확인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와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죠.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백업해뒀고 카드 명세서도 따로 출력했습니다. 이제 그 남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했어요. 차량 번호로 신원을 알아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중에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남편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며칠 뒤 답이 왔습니다. 그 남자는 아이와 같은 학교 같은 반 학부모였던 거예요. 남편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었죠. 증거는 충분히 모았고 불륜남의 신원까지 확인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학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배신감이 컸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게 충격적이었죠. 남편은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내와 직접 대면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 불륜남의 배우자에게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두 가정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저녁 아이가 잠든 뒤 남편은 아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죠. 아내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거죠. 남편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게 뭔지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봉투 안엔 카드 명세서와 위치 추적 기록, 그리고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는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발뺌을 시도했어요. 오해라고 말하며 친구를 만난 거였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며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의 패턴, 위치 추적 기록, 그리고 직접 목격한 장면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상대 남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같은 반아이의 아버지라고 인정했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졌고 관계가 발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물었어요. 아내는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관계를 끝내고 남편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남편은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이 때문에라도 다시 생각해달라는 아내의 말에도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거짓된 가정을 보여주는 게 더 나쁘다고 판단했죠. 남편은 상대 남자의 배우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거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깜짝 놀라며 그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대방 가정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상대 배우자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배신을 상대방도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같은 학교 학부모라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소문이 날 거라면 제대로 된 진실이 알려지는 게 낫다고 봤죠. 아내는 계속 만류했지만 남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불륜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잤어요. 아내는 밤새 울었고 남편은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수없이 자문했죠.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불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 아내도 준비하라고 했죠. 그리고 불륜남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그의 배우자에게 연락할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아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며칠에 걸쳐 불륜남의 배우자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같은 학교 학부모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학급 단체 채팅방에도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었죠. 남편은 직접 전화를 걸기보다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전화는 상대방을 당황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남편 이름을 밝히고 같은 반 학부모이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통화가 가능한지 물었죠. 1시간쯤 지나자 답장이 왔어요. 저녁 6시쯤 통화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어요. 불륜남의 배우자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지만 급한 사안이라 전화로 먼저 알린다고 했죠. 그리고 증거 자료를 먼저 보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 알겠다고 답했어요. 남편은 준비해둔 사진과 카드 명세서 일부를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사진과 반복되는 대실 결제 내역이었죠. 몇 분 뒤 상대방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안타깝지만 사실이라고 답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확인한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부터 시작해 위치 추적 결과, 그리고 직접 미행해서 목격한 장면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불륜남의 배우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증거 앞에서 부인할 수 없었죠. 목소리에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7월 말부터라고 답했어요. 2달 정도 됐다는 이야기였죠. 상대방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최근 남편 행동이 이상하긴 했지만 설마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평일 낮에 외근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예전보다 더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를 이어갔어요.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불륜남의 배우자도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배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남편은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고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불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어요. 통화를 마치며 남편은 같은 학교 학부모라는 점 때문에 곧 소문이 퍼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방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죠. 진실을 숨기기보다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예상대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같은 반 학부모 몇 명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고 단체 채팅방 분위기도 묘해졌어요. 평소 활발하던 두 학부모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배우자들이 대신 나타나기 시작했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불륜남의 배우자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채팅방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부터 충격적이라는 반응까지 다양했죠. 일부는 두 사람을 변호하려 했지만 증거가 명확하다는 말에 침묵했어요. 학교 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년 학부모들에게까지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학교 앞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와 불륜남을 보는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행사에 나타나기 힘들어졌죠. 아내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불륜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배우자들이 학교 일을 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반 아이들 사이에서도 부모님들이 무슨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담임 선생님도 상황을 인지하고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앞에선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시에 불륜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했습니다.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죠. 불륜남의 배우자도 같은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두 가정은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불륜남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고립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죠. 일부 학부모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고 단체 모임에서도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쾌락의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아내 측에서도 다툴 여지가 없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과 위치 추적 기록, 그리고 현장 목격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불륜 사실을 입증했죠.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재판 이혼을 고집했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싶었거든요. 양육권은 당연히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도 남편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파트와 예금의 대부분을 가져갔고 아내는 최소한의 몫만 받았습니다. 위자료도 남편이 청구했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고 법원은 2,500만 원을 인정했죠. 아내는 분할 지급을 요청했지만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은 딸의 잘못에 크게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해줬죠. 아내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불륜남 쪽 상황도 비슷했어요. 그의 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역시 재판 이혼으로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불륜남도 항변할 여지가 없었죠. 양육권은 배우자가 가져갔고 불륜남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재산도 대부분 배우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위자료까지 포함하면 불륜남이 잃은 것도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남편의 입장이었어요. 불륜남은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까지 합치면 경제적 타격이 컸습니다. 회사 생활도 영향을 받았어요. 소문이 직장까지 퍼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학교 커뮤니티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학부모 모임에는 더 이상 참석할 수 없었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나가야 했어요. 남아있어 봤자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분위기만 어색해졌죠.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주변 학부모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불륜 당사자들이래. 같은 반 학부모끼리 그런 짓을 하다니 참 뻔뻔한 애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남편은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처음엔 아이가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됐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죠. 학교에서도 반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고 아이는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했고 학교 상담 선생님의 도움도 받았어요. 남편은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조금씩이지만 아이는 안정을 찾아갔어요. 불륜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뒤 혼자 살게 됐고 아이와는 한 달에 2번 만날 수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입지가 좁아졌고 승진에서도 밀렸습니다. 인사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다 보니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새로 얻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지난 일들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짧은 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족들도 실망했고 특히 부모님은 크게 낙담했어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삶을 재정비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최우선 목표였고 그 외에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는 데 집중했어요. 회사 일에도 더욱 몰두했고 주말엔 아이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죠. 힘든 시기였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는 시간이 지나며 무덤덤함으로 바뀌었어요. 배신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아직 없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두 가정이 무너진 불륜의 대가는 모든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